네, 저번 시간에 파노라마 네, 모델, 파노라마 모델 이렇게 조금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파노라마는 관찰자 이 나온 것처럼 위에 관찰 주체가 시각을 지정하고 지배하는 시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환상적 효과를 유발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파노라마는 미메시스, 회화적 그런 토대를 한 미메시스이지만은 환상적 효과를 유발시키는 점에서 시뮬레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찰자 공간과 이미지 공간의 경계가 소실되고 관찰자는 이미지 공간을 스스로 내재하면서 이미지가 보여주는 사건의 호구적 참여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파노라마가 이미 시뮬레이션화된 공간인 가상공간을 선취하고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파노라마는 회화 이론을 지탱하고 있는 미메시스 이론의 시뮬레이션 공간 개념을 개입시키는 최초의 대중매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우리의 시뮬레이션 공간을 이제 뭐 많이 원래 그 엄격한 디지털 예술과 문화의 의미에서 시뮬레이션 공간을 요즘 우리가 많이 보고 체험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갑자기 이렇게 형성된 공간보다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공간이다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매체가 이제 생성되면서 이런 시뮬레이션 공간의 관점이 조금씩 확대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화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영화에도 우리가 시뮬레이션 공간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즘 같으면 우리 게임 같은데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몰입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했지만 여기서 매체의 몰입 현상이 게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존재와 있다라는, 다시 말해 영화와 현실의 경계가 영화와 현실의 경계의 구분이 이렇게 거의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이전에도 존재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파노라마는 아주 이제 부분적으로 그런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고, 부분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고, 영화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타납니다. 영화 같은 데는 뭐 초기 영화 같은데 그 뭐라 그럴까요? 초기 영화에 앞에 기차 같은데 앞에 타면은 기차 앞에 타면서 막 기차가 전속력으로 달릴 때 그런 효과가 유발됩니다. 그냥 기차의 객실에 앉을 때는 그런 걸 모르지만은 기차의 바깥에 또는 기차의 앞에,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죠. 자동차 안에 실내에 탔을 때는 차 안에 탔을 때는 모르겠지만은 자동차 앞에 그 본네트에 해당되는 부분에 만약에 그렇게 좌석에 놓여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직접 체험하면은 같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몰입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리고 또 나타나다가 그것이 조금 더 이제 시뮬레이션 현상이 이제 발전되기 시작한 것은 나치 시대 그런 나치 예술에서 그런 것이 조금 나타납니다. 히틀러는 아주 전쟁 파시즘 또는 나치즘의 전쟁 이런 것을 일으키는 아주 잔혹한 아주 악명 높은 인물이지만은 히틀러의 또 다른 하나의 그 욕망이라 그럴까요? 이데올로기, 자기 나치즘 이데올로기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재현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게벨스가 그런 것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의지 승리 같은 그런 영화, 의지 승리 여러분 혹시 봤습니까? 그 레니 리텐슈타인이 만든 그런 영화인데요. 이 의지 승리는 그냥 뉴른베르크는 나치의 그런 중심 도시가 되죠. 나치 시대에 음악적으로 상당히 음악이 상당히 강한 그런 예술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치 시대는 특히 그래요. 영화와 음악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음악적으로는 이제 그 리하르드 바그너를 굉장히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그너의 그런 고향이 그 독일의 바이에른주에 있는 바이로이트라는 도시가 있어요. 독일의 뉴른베르크에서 북동쪽이죠. 뉴른베르크 북동쪽으로 기차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체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기차 쪽 체코 방향으로 가면은 바이로이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는 많지 않아요. 한 10만도 채 안 될 거예요. 한 8만, 9만. 대학이죠. 그 대학 도시입니다. 대학이 있는데 그 리하르드 바그너가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자기가 마지막에 또 드레스덴 같은 데서 활동하고, 리하르드 바그너 음악가죠.
특히 그 가곡, 오페라 이런 데 관심 있는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다른 음악하고 좀 틀려요. 리히아드 바그는 음악의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는, 장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오페라, 가곡 이런 데서 관심 있는 그런 음악가였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돌아와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의 음악이 독일 음악가는 굉장히 많죠. 우리가 뭐 음악사에 남는 길 남는 그 음악가들은 뭐 상당히 많습니다. 독일은 많은데 이 사람은 특히 그 자기 음악이 독일의 정신을 영혼을 이렇게 노래한 음악들입니다. 다른 음악과 조금 특이해요. 이 사람은 독일의 아주 근원적인 정신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그런 음악가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니벨룽겐이라든지 탄호이자라든지 뭐 이런 거, 지그프리드 시나 이런 것들, 문학적으로도 뭐 니벨룽겐 시나 니벨룽겐 이런 거는 문학적으로 굉장히 독일의 근원적인 고전에 속하는 그런 문학이거든요. 그런 것을 문학을 음악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정신을 음악화한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기 독일의 정체성, 우리 나치즘은 독일의 정체성과 이렇게 연관되고 있다. 정신적 영혼의 그런 근원과 연관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누굽니까? 리히아드 바그너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모든 작품에 거의 들어갈 정도로, 모든 예술 작품에 많이 이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음악적인 얘기를 했지만 여기 나오는 시뮬레이션 관점에서 보면은 의지 승리 이런 데서도, 의지 승리에서도 전당대회죠. 그 나치의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 자체를 하나를 영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당대회 자체가 하나 영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르빅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나르빅은 노르웨이가 피오르드 해안으로 꾸불꾸불한 이런 그런 해안을 가지고 있잖아요. 해안이 길잖아요. 노르웨이는 대서양 쪽으로. 그 노르웨이의 긴 그 해안선의 한 중부에 나르빅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나르빅이라는 도시 앞에서 독일 해군하고 그 나치 시대 해군입니다. 해군하고 연합군 해군하고 해전이 벌어졌어요. 해전이 벌어졌는데 나치 해군이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아마 전쟁이 1939년도에 일어났죠.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도에 일어나서 1945년에 끝이 났는데 한 6년간 전쟁을 했습니다. 6년 전쟁했는데 그때 나치의 그런 초반에 준비가 잘 된 그런 나치가 이제 해군이 이겨가지고 그 해군을 기념하는 그 해전을 기념하는 영화가 나르빅이라는 영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똑같이 아까 얘기하는 뉴르베크 전단대회와 비슷하게 영화 자체, 현실 자체 영화를 현실 그 자체를 영화로 만들고 영화 그 자체가 현실이 되는 그런 관점을 히틀러는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물론 자기 선전 영화의 개념이겠죠. 선전 영화, 나치 체제 선전하는 그런 관점이지만은 우리가 미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시뮬레이션 관점이 상당히 진화된 형태의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파노라마의 내용으로는 그 당시 18세기, 19세기 초, 18세기 말 19세기 초 중엽까지죠. 파노라마의 내용으로는 고대 신화, 도시 구경, 알레고리적 내용, 풍경화, 환상물, 전쟁 또는 일상적 이야기 이런 것들로 쭉 구성되어 있습니다. 둥근 판 위에 30도로 회전하면서 돌아가는 파노라마의 이미지는 이러한 내용적 내용을 토상적으로 재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네시스 공간과 시뮬레이션화된 공간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파노라마는 가까운 공간과 먼 공간의 차이를 없애면서 시공간의 거리감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파노라마는 카메라 옵스큐라와 비교하여서 원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는 원근법과 문의 착신성을 이용하면서 대상이나 풍경을 전체적으로 묘사하지만 부분적인 현실을 인지하게 합니다. 파노라마는 라테르나 마기카에 비해서 역동성이 부족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파노라마인 디오라마가 이제 발명되죠. 라테르나 마기카 한번 봤나요? 봤어요? 그 다음 디오라마도 봤나요? 이런 것에서 이제 발명되게 되겠죠. 디오라마는 작은 공간 안에 모형 대상을 설치하고 틈을 볼 수 있게 한 그런 장치가 되는 거죠. 디오라마는 파노라마처럼 실제 환경과의 유사성에서 뒤떨어지지만은 축소된 모형 형태로 만들어 배치한 것입니다. 디오라마는 배경망을 설치하고 투명한
얇은 천이나 플라스틱 현수막을 이용하여 입체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천을 이렇게 해서 설치해서 그림자 이런 음영 이런 기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오라마나 원근법이 저격에 맺혀서 구멍에 들여다 보인 핍쇼와의 형태와 굉장히 유사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조금씩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요즘 들여다보진 않죠. 요즘 그냥 큰 이런 화면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대형 화면 이런 관점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공간 속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매체적 환상 내지는 매체의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관람하는 그런 형식이 됐다. 들여다보는 거, 그걸 이제 핍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19세기의 현상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영화적으로 이 핍쇼를 영화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 하나가 그 빈 벤더스 영화 있죠. 빈 벤더스의 파리 텍사스라는 영화 있습니다. 파리 텍사스라는 영화 있는데 그 영화는 유럽의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텍사스라고 하는 주에 아주 조그만 도시 그 이름이 파리에 그러니까 프랑스의 수도 파리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파리스 뭐 S까지 붙는데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도시는 굉장히 황량한 도시입니다. 황량한 도시에 이제 주인공이 이제 그게 도시에 나타나서 자기 헤어진 아내를 찾아가는 잊혀진 아내. 그지만은 오랫동안 잊혀지고 만나지 못했지만은 계속 기억 속에 간직해서 시각적으로 잊혀졌지만은 실제로 잊혀지지 않은 그런 자기 아내를 찾아가는 영화가 파리 텍사스라는 영화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면에 이게 핍쇼 장면이 유명한 핍쇼 장면이 나와요. 예? 그런 것도 이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파노라마는 이제 디지털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디지털 파노라마도 예를 들면 내가 여기 하나 예를 들어놨는데 뭐 이런 것도 한번 Worlds Within Worlds 파노라마 세계의 파노라마 속의 세계 런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요거 한번 잠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지털 파노라마로 하면은 이렇게 다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기법이 그게 이전에 그런 파노라마 기법을 디지털로 이렇게 적용되는 굉장히 많습니다. 디지털 기법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이전 것을 디지털 기법에 접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뭐 우리가 그 키네마토그래프의 그런 것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시네마토그래프 개발되기 이전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그 시각 기구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디지털화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디지털해서 나타났을 때 이전의 기계는 상당히 다른 효과가 나타납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도 그러니까 아방가르드 시대에 있었던 그런 문학적인 요소들을 디지털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저번에 여러분한테 한번 잠깐 얘기했나요? 카르미나 피구라타라고 하는 형상문학 얘기 한번 했나요? 그 형상문학의 내용도 굉장히 디지털로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상문학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을 시각한 문학을 얘기합니다. 시각화된 문학을 얘기합니다. 문학은 글자로 쓰여진 것인데 글자로 쓰인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게 만든 문학을 얘기합니다. 그 형상 속에 문자 텍스트로 해서 문학화시키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형상 문학인데요. 뭐 칼리그라피 형태라든지 뭐 콘크리트 보이즈라든지 뭐라 그럴까요? 뭐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디지털화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초기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시각 기구들, 시각 광학 기구들의 기술도 나타나는데 여기는 이제 파노라마의 한 예를 조금 우리가 봤습니다. 그다음 디지털 케이브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케이브. 디지털 케이브 작품은 상황주의적인 비디오 퍼포먼스 작가인 댄 그레이엄. 우리 전에 한번 디지털 아방가드 했을 때 이 사람 소개를 내가 한번 했습니다. 댄 그레이엄 기억납니까? 디지털 아방가드 했을 때 이게 댄 그레이엄의 인터랙티브 작품을 확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댄 그레이엄 작품으로 우선 내가 그 당시 그렇게 얘기했어요. 행위자 관계 거울 이런 것이 들 수 있다 그랬죠. 퍼포머 오디언스 미러 이거 약간의 시간적 차이를 두고 관객이 거울과 비디오를 통해서 자신들과 행위자의 이미지를 보는 퍼포먼스 형태인 양면 거울과 비디오 시각
시간, 지연 재생을 이용한 퍼포먼스와의 무대 세트. 뭐 이런 거죠. Performance and stage set is utilized to weigh mirror and video time delay. 1983년도 또는 투명 유리와 거울로 만든 공간의 퍼포먼스인 세 개의 연결된 큐브들. 비디오를 보여주는 공간을 위한 인테리어 디자인. Three linked cubes, the interior designs for space showing videos. 뭐 이런 작품들. 1986년도. 그리고 비디오를 보여주는 새로운 공간, New Space Showing Videos, 1995년도 작품들, 전망 좋은 방들, 비디오를 위한 환경, Rooms to Video View, Environments for Video, 1997년도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관객이 동시에 행해하게 되는 상황주의적인 비디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이브 시스템, 케이브 자체는 뭐랄까요? 그 동굴, 굴, 동굴의 뜻에 den이라는 영어의 명사도 있으면은 케이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런 굴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죠. 데이브 시스템은 그 안에서 움직이는 관객의 동작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그네틱 센서로 관객의 움직임을 파악해 관객의 자리에 옮기면 그 자리에서 보이는 광경을 새로 만들어 스크린에 투사합니다. 관객이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서 내야 하므로 가상현실에서는 최고의 컴퓨팅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도시의 가상 공간이나 대우주의 가상 공간이나 또는 신체의 내부 같은 미세한 가상 공간도 이 기법으로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세 가지 면이죠. 세 가지 면의 벽에 투사하는 시스템으로 개발된 케이브 시스템은 곧 4개의 면에 4개의 벽에 투사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조금씩 진화하고 최근에는 6개의 면에 벽에 투사하는 시스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어느 방향으로 또 뚫리지 않는 온전한 정육의 공간 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의미를 하게 됐죠. 이런 것은 디지털 기술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영향을 받아서 영화에도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영화는 우리가 이때까지는 앞면만 이렇게 바라봤는데 마치 무대처럼 연극의 무대처럼 앞면만 바라봤죠. 영화는. 하지만은 이제는 앞면이 아니고 3면, 3면 영화관 그런 거 봤습니까? 3면으로 되어 있는 영화관. 앞면 보는 게 아니고 정신없이 봐야 됩니다. 옆면도 봐야 되고 그래서 영상 그 흐름들이 쫙 연결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케이브의 영향을 받은 그런 새로운 스크린 현상입니다. 영국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죠. 영국 공연 예술도 그런 걸 많이 해요. 영국 예술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영국 극단에서 우리나라는 3면까지 하고 바다까지 이용한 4면을 이용하더라고요. 내가 어디입니까? 국립극장에 한번 얼마 전에 갔는데 무슨 공연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러 갔는데 바닥에도 이렇게 이제 영상 처리가 돼가지고 4면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앞면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왜 천정까지 할지도 모르겠죠. 만약에 벽뒤가 되다 그러면 이제 6면체가 되는 겁니다. 정육면체 케이블 속에 들어가고 있는 근데 이제 케이블 영향을 많이 받은 거다 이런 뜻입니다. 제프리 쇼 중에 작품 중에 그 동굴의 재배열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Configuring the Cave라고 작품이죠. 번역하기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figure라는 단어도 조금 애매해요. figure는 여러 가지 사전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figure는. 근데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figure면은 어떤 것은 이미지적 측면을 얘기합니다. 근데 con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떤 것은 조합, 모으다는 의미거든요. 적극적으로 con. 그래서 configuration은 이미지를 재배열한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재배열하는 동굴을 재배열하는 이런 것이죠. 케이블 시스템을 발전시킨 디지털 비디오의 설치 작품입니다. 특수한 방의 새 벽면과 바닥에 컴퓨터로 생성되는 영상이 투사되고 방 가운데 실물 크기의 목재 인형이 놓여 있습니다. 관객이 이 인형의 팔다리를 움직이게 되면은 입체 영상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변형돼서 나타나고 있답니다. 변형되고 있는데 이 재배열은 케이브인이라고 하는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이런 이용해서 장착한 초기의
예, 예술 작품이 됩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아까 이게 우리가 해놓은 거, 예, 제프리 쇼 케이브.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우리가 텍스트 들어와서 보면은 케이브 재배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착성된 그런 기법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는 토마스 드펜티와 댄 샌딘 케이브. 케이브는 하나의 고유명사보다는 이런 뭐랄까요, 이런 약어죠, 약어. 그래서 보니까 의미는 동굴인데 동굴의 의미와 같은데 이제 약어로서 이제 축약어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Cave Automatic Virtual Environment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전에 복합 현실 했던 Virtual Environment 영어로 썼었죠. 그래서 가상 환경, 근데 Cave Automatic이라는 그런 뜻이고, 밑에 보면 또 Computer Automated Virtual Environment, 컴퓨터로 자동화된 가상 공간, 가상 환경, 이런 것이 약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C그래프라고 하는 그런 그래픽 연례 회의죠. 여기서 이제 상연된 또는 처음으로 이렇게 상연된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품입니다. 내면에 우리가 아까 스크린을 봤을 거요. 스크린에다 액티브 스테레오 시스템을 사용해서 스테레오 스코프를 만드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이브라는 의미를 이렇게 떠올리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한번 전에 얘기했나요?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동굴의 비유, 동굴이 있었죠. 그 비유와 연관돼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인간의 모습이 동굴 안쪽이죠. 동굴 안쪽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는 그러한 제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 동굴 안쪽만 바라보고 바깥쪽은 바라볼, 출구를 바라볼 게 없게 되어 있어요. 출구로 나가면 이제 햇빛이 나타나고 있는 태양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죠. 그래서 동굴 안쪽에 바라보고, 그것도 그냥 제수의 관점에서 손발이 수족이 다 묶여 있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주 부자유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등 뒤에는 햇불이 있고 또 담이 있습니다. 그 햇불이 이제 사람을 비추니까 그 제수가, 우리가 인류를 얘기하는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앞면에 비춰지는 동굴의 저 안쪽 벽에 비춰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화에서 얘기하는 흔히 프레시네마의 관점이고, 우리가 저 문학에서 얘기할 때는 뭐 빛과 어두움의 그러한 상징으로서 보통 많이 얘기됩니다. 삶과 가상, 빛과 어두움, 낮과 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플라톤은 그것을 이런 인간의 우매함을 얘기하고 있죠. 인간의 우매함, 우둔함, 이런 우둔한 우매를 이렇게 끌어내서 그 빛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이데아는 절대선이죠. 절대선의 세계로 이르게 할 수 있는 자는 철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철인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디지털 예술이라든지 또는 영화에서 또는 문학에서 이럴 때는 동굴의 비유를 그 철인 그런 관점보다는 다른 의미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처럼 인간의 제수적 관점에서 이 케이브라고 하는 이 시스템도 보여주고 있고요. 케이브 재배치, 재배열, 컨피그레이션 이러죠. 컨피그레이션 케이브 이것은 새 벽과 바닥에 이렇게 이제 몰입 환경을 만들어 놓고 관람자가 거의 실물 크기의 그런 나무 인형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형은 그 들어가서 그 관람자 관계 사용자죠. 사용자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인형을 움직이면 자기 자신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아바타로서 기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이제 소리도 나오는 그 팔다리 수종, 몸통, 심지어는 몸통까지 꺾기도 하고 막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이제 사운드, 소리도 막 나고 그 이미지와 결합해서 나타나고 이런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굴의 재배열은 모두 합치면 한 7가지의 다른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돼서 몸, 공간, 언어 사이에 다각적인 조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독일의 칼스유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칼스유의 유명한 예술가 미디어 센터, 그러니까
ZKM이라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ZKM의 베런트죠. 베런트 린트만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만들고 상징적인 이미지를 표현해서 변화되고 추상적인 다양한 그런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재 인형의 움직임은 역동적으로 실시간으로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에서 변형되어서 나타나고 있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 작품에서 이제 여러 가지 7가지 이미지가 나타나고 그 이제 7가지 이미지가 서로 이렇게 막 콜라지로 이제 결합되는 거예요. 각각의 이제 7가지 사운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운드를 물론 이게 3차원적 공간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운드를 우주적인 의미의 사운드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용자가 그 인형의 몸과 다리의 것을 막 이렇게 움직여서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인형 자체가 또는 인형의 그 팔다리 수직 자체가 하나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서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각도로 움직이고 꺾기 그런 정도에 따라서 새로운 변형이 나타나고 그게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이 변형을 나타나면서 새로운 그런 공감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작품이 동굴의 재배열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동굴의 재배치는 몸과 공간의 메타 하나 사이의 기능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몸의 하나의 우주로 생각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이고 개념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메타 언어들의 이미지를 상호작용하게 확장하고 역사의 흐름도 구별하게 하고 이렇게 상당히 이미지적만 아니고 하나의 그 역사적 의미 또는 우주적 의미 이런 것이 상당히 넓은 의미의 텍스트적 의미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제프리 쇼의 동굴의 재배열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확장된 디지털 시네마의 가장 큰 과제는 새로운 내러티브를 파노라마로 디자인해서 상호작용적으로 매체에 구체화된 시각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제프리 쇼의 장스 루르이라는 것은 사진, 시네토그래퍼와 버추얼 사진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 결합은 파노라마 회화, 파노라마 페인팅이죠. 극장 시네마토그래피를 시뮬레이션과 가상현실 속으로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장스 루르는 독일 루르 지역이죠. 루르 지역의 가상적인 경관이 이곳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객은 무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환경이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루르 지역은 독일의 공업 지역이에요. 이전에 탄광으로 유명했죠. 탄광으로 유명했는데 이제 그 탄광들을 막 캐내고 이러니까 그 지역이 상당히 뭐랄까요, 좀 황폐화된 슬럼화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나라도 탄광 강원도에 탄광 지역이 있죠. 뭐 태백인가요? 그 탄광 지역 그런 거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을 여러 굉장히 문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장소로 많이 이제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곳을 선택을 해서 디지털 그런 그 인터페이스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장소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장소의 관점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보려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가 그 뭡니까 세계 속의 세계라고 하는 그 디지털 파노라마 잠깐 봤었죠. 런던 그거가 좀 어느 정도는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그건 물방울이고 여기서는 이제 파노라마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스 루르는 이미지 인터페이스와 시각 문화를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루르 지방의 풍경이 포함되어 11개의 사진 실린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화된 중공업의 도시를 새로운 방향으로 투시하려는 이 실린더는 파노라마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격으로 하여금 360도의 파노라마 스크린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간격은 파노라마 같은 실린더인 3차원 공간을 조정합니다.
관객이 이 공간으로 들어가면은 그 공간은 또 다른 현실처럼 작용을 합니다. 화면 가득 영화 같은 이미지들이 연속해서 보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11곳의 환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는 1분 정도로 계속 반복됩니다. 11개의 실린더의 건물들도 모든 방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비교 단체인 카발라의 교인 세피로트를 그린 선의 파노라마를 배열하고 있습니다. 네, 카발라는 이제 그 유대교의 비교 단체, 비교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그런 종교 단체라는 뜻이에요. 비교 종교 단체, 이 기호인 세피로트라고 그린 선의 파노라마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대인인데 아마 이게 작가가 유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개의 루르 지역 실린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이 도형은 도르트문 지역의 탄광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루르 공업단지가 새로운 문화 도시로 그 도시의 재개조, 재창조 뭐 이런 도시 개념으로 이전에 탄광은 그냥 이렇게 파놓았기 때문에 그 석탄 운반한 위에는 별로 용도가 없었는데 그 탄광의 갱도죠. 갱도 자체를 문화시설로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에 뭐 전시회를 한다든지 그곳에서 음악회를 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스 루르 작품에서는 파노라마 같은 공간과 사건들이 배열되어 있는 3차원의 가상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무대에 관객이 들어갑니다. 관객이 방문하려면은 관객의 몸에 있는 것들을 모두 제거한 뒤에 무대로 입장해야 되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무대에서 내려올 때 다시 실제 공간으로 들어온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이런 중앙에서 회전하는 모션 플랫폼 기술은 중앙에서 회전하게 하는 거죠. 관객에게 360도의 파노라마 스크린에 휩싸이게 하면서 마치 파노라마 공간에 들어갔을 때 360도의 그런 환경이 제시되는 것처럼 이제 그 사람이 섰을 때 그런 것을 이미 제시해 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모션 플랫폼 기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들어가는 효과를 찾는 이때까지 서로 대립적이던 카메라와 버추얼 공간이 이미지 인터페이스로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버추얼 공간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카메라와 버추얼 공간이 같이 작용한다 이런 뜻이죠. 이로 인해서 사용하는 예술 작품은 관객들이 이전의 영화처럼 아날로그의 시청각 감각뿐만 아니라 디지털 공감각을 온몸으로 느끼며 상호작용적으로 작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 의미의 파노라마의 공간 속에 디지털 공간이 같이 들어오니까 이전에 아날로그적 시청각이죠. 시청각 감각뿐만 아니라 디지털로 나타나고 있는 공감각. 공감각전에서 여러 감각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공감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모두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기기 우리는 오각을 가지고 있죠. 인간은 오각, 그죠? 시각, 청각, 후각, 또 뭐가 있습니까? 촉각 또 뭐가 있죠? 시각, 청각, 후각. 우리가 오각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오가지 감각이 같이 느끼게 하는 그런 이런 것이 갔을 때 우리는 통감각 또는 영어라면 그 뭐랄까요? 영어적 표현으로 쓴 감각, 진이라고 얘기하는 진감각적인 의미를 같이 느끼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의식의 표상을 지시관계 없이 드러내는 과정과 연관되고 있습니다. 책 속의 책, 유의식의 유의와 같은 책 속의 책, 유의식 유의 같은 그런 자기 반영성은 기술의 예술인 기억의 예술이죠. 기억의 예술은 아날로그 예술의 여러 형식 속에서 보여지지만은 아날로그 예술의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그런 예술이 이제 기억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술로 활동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스 메모리아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즈는 시뮬레이션이 모델의 기초로 된 디지털 예술은 기억적 의미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상실되고 있습니다. 기억은 상실되고 인지체계의 실시간 속에서 상징적으로 변형된 낯선 현실이 제시됩니다. 이는
구주주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고기구주의 의미에서 반영된 기호관계, 기호관계 유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호기 산업사회에서 호기 산업사회에 대해서 멜랑콜리적 진단을 내리고 있는 보드리아르의 시뮬레이션 미학은 이제 우리가 이 장에 시뮬레이션 얘기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전자매체 시대에서 두드러기 나타나듯이 기호와 그 지시 대상 간의 분리 현상은 위장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위장된 이미지를 우리 전에 시뮬라크룸, 그죠?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나는 이미지 그렇게 있죠. 지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 이미지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위장된 이미지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시 대상은 우리가 구주주의 의미에서 어떤 사물과 이렇게 질도 1대1로 이미지이면 1대1로 대응관계 이루는 그런 대상을 지시 대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책상이면 이걸 딱 이렇게 1대1로 대응관계를 얘기할 수 있죠. 뭐 안경, 뭐 마이크, 카메라 뭐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관계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은 가상공간에서는 그렇게 대응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으로서 지시 대상이 없다, 상실된. 하지만은 그 자체는 나타나고 있는 묘사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해서 지표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지표성이 아니라 지표성이라서는 인덱스 퀄리티를 얘기하는데 지표 인덱스죠. 인덱스 퀄리티를 얘기하는데 그런 지표성은 우리가 현실성에서도 기호학에서 얘기하는 지표성을 다 얘기를 하고 할 수 있어요. 지시 대상은 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시 대상은 지표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상공간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지시 대상은 없죠. 지시는 없지만은 실제 공간에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제시한다 이런 의미죠. 이미지 제시한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는 없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인지적인 리얼리즘 속에서 지표성을 제시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인지적 리얼리즘을 우리는 perceptional 인지하다. 그러니까 이 perceptional realism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perceptional realism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시성, 그래서 우리는 perceptional indexicality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인지된 지표성이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지된 지표성이 그냥 우리가 가상공간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을 다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 이미지와 굉장히 닮은 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한 가상공간의 이미지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것은 지표성, 인지적 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것이 고통이라는 그 책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보드리아르가 책을 썼는데 그 이름이 현실적인 것이 고통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지시 대상이 없는 묘사는 우연성이 지배하고 물질 세계와는 연관이 결여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뮬레이션 모델은 역동적인 인지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어떤 이념을 나타내는 기호의 재현적 성격은 없어지고 재현의 재현, 즉 메타 재현이 종합적인 예술 형식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현이 외부 세계의 완벽한 인지를 전제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시뮬레이션 모델은 내면 세계의 완전한 인지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 세계에서 내면 세계의 반영을 의미하며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대상 안에서 스스로를 인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아까 내가 좀 설명한 것도 조금 나와요. 이러한 시뮬레이션 모델은 파노라마라는 기술적 매체의 발명 이후 미메시스의 관점에서 혼용되어서 사용되어 왔지만은 전자 매체 시대의 의미에서 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아방가르드 예술과 나치즘 예술 이후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현실되고, 현실이 영화가 되는, 예로서 내가 아까 조금, 아까 얘기한 것이 레니 리펜슈탈. 레니 리펜슈탈은 여성 그런 감독인데, 요 이전에 나치가 정권을 잡은 1933년도죠. 1933년도에 이제 나치가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 이전에 레니 르펜슈탈은 영화 배우였어요. 영화 배우. 그 당시에 뭐 조금 하나의 영화를 이렇게 제작도 하고 그래서 아주 근데 영화 배우로서 굉장히 여배우로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던 그런 여성 이름이 레니 르펜슈탈입니다. 레니 르펜슈탈은
그 20세기, 1920년대 말에 독일에서 하나의 새로운 장르로서 개척된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산악 영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독일어는 베르그 필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영어는 마운틴 필름입니다. 마운틴 필름. 산악 영화. 그 산악을 배경으로 영화의 배경이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 당시에 현실에서 도피해서 새로운 신화적 의미를 얘기하는 이른바 대리신화. 대리신화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산악 영화인데 이 산악 영화의 주인공으로 이 레니 리펜슈탈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푸른빛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Das blaue Licht라고 하는 푸른빛인데 이런 영화에도 그러니까 이 레니 리펜슈탈이 산속에 사는 여자로서 이렇게 나와 있죠. 푸른빛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 어떤 보름달이 뜨는 날에 산에서 어떤 장소가 굉장히 푸른빛을 띠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게 가보면은 레니 리펜슈탈 말이 그 푸른빛이 있는 장소를 알고 올라갈 수 있어요.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레니 리펜슈탈은 그 산에 사는데 거의 맨발로 막 다니고 있는 그런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거기는 뭐 수정, 크리스탈이 이렇게 벽에 막 있는 그런 것이 그게 이제 달빛을 받아서 푸른빛을 비추고 있는 게 크리스탈의 그런 보고입니다. 보고. 그래서 레니 리펜스는 그걸 조금씩 해서 크리스탈을 해서 산에 내려서 시장에 팔고 상당히 값이 많이 나갑니다. 보석까지는 안 되지만 상당히 비싼 값으로 팔고 그래서 생계를 이제 조금씩 이어가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이 부분은 마지막 이 부분은 시뮬레이션 발달 과정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